오늘 아침 일라디오. 계절을 느끼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철 과일을 먹으면 세월이 흐른다라는 걸 느낄 때가 많으시죠. 지금 여름이니까 여름 하면 수박, 참외, 요즘에 복숭아도 한창이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도 점점 옛날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봄철 과일의 대명사, 딸기입니다. 근데 어느새 겨울 인기 과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사실 재배 방식도 발전을 했고요. 품종이 다양해지면서 뜨거운 여름철을 제외한 계절이면 언제나 맛있는 딸기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앞으로는 한여름 삼복더위에도 상큼한 딸기를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기술로 여름 딸기 품종이 개발됐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날씨에 무척 민감한 부분이지만 이제는 우리 기술이 날씨의 장벽도 뛰어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농작업 정보 시간에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8월 8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은 속담 퀴즈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와 관련된 우리 속담 살펴보고요. 그 속에 담긴 삶의 지혜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 잘 듣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로롱,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이것으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 이것으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 일이 커지기 전에 처리했으면 쉽게 해결됐을 일인데 게으름 피우고 방치해 뒀다가 나중에 큰 힘을 들이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힌트 드릴까요? 요거요, 한국의 명품 농기구입니다. 김을 매거나 땅속에 감자, 고구마 등을 캘 때 쓰고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한국의 명품 농기구입니다. 참고로 문제 속에 있는 가래는 줄을 매달아 쓰는 큰 삽인 거 아시죠?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막을 일 가래로 막는다. 1번 호미, 2번 지게.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2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5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정답과 관련된 내용도 좋고요. 속담이나 경구도 좋습니다. 이번 한 주 특별한 일이 있으시거나 오늘 아침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나만의 다짐도 좋아요.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자, 이번에는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안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죠? 예, 잘 보내셨습니다. 네. 그 농가에서 관심 가질 만한 농업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딸기는 많은 분들께서 너무나 좋아하는 과일인데 사실 딸기는 12월에서 5월까지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삼복더위에도 잘 자라는 여름 딸기 품종이 있습니까? 네. 딸기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해 이듬해 5월이 지나면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네. 최근에 개발된 미아라는 품종은 딸기가 생산되지 않는 2월에서 11월에 안정적으로 재배하여 생산할 수 있는 여름 딸기로 더운 날씨에도 과육이 단단하고 수량도 많이 나는 품종입니다. 이 품종은 단단하면서도 모양이 좋아 수출용 딸기로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미아는 해발 500m 이상의 고랭지가 최적의 재배지인데요. 네. 농촌진흥청에서는 합천군 가야면에
고랭지 지역에 여름 딸기 수출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동남아 지역에 과실로도 수출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기술이 좀 많이 발달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농업 기상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오늘과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북부에 비가 오겠으며 수요일과 목요일에도 중부와 전라, 금요일은 충청권과 전북 지역에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네. 가을 장마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아침 21도에서 27도, 낮에는 28도에서 35도로 지난주와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항상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에 덥고 다습한 환경은 농작물의 병해충 발생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여 병해충이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병해충 발생 즉시 방지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철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농작업과 주요 농사 정보도 알아볼게요. 먼저 벼농사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최근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소나기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되고 비를 많이 줬거나 밀식재배 등 벼 생육 여건이 안 좋으면 잎진무늬 마른병, 흰잎 마른병, 이상 마른병 등이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벼 재배 포장을 관찰하고 병해충의 발생 상황이 보일 경우에는 빨리 적용약기를 살포해줘야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을 대비하여 조기 재배한 벼는 이삭이 팬 후 45일 내지 50일이면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확 적기에 맞게 물때기 등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밭작물은 어떤 관리가 필요합니까? 가을 감자를 심을 농가는 지역별 적기에 맞추어 파종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중부지방은 8월 상중순, 남부지방은 8월 중하순입니다. 감자 아주 심기는 고온인 한낮을 피해서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을 감자는 봄에 재배하는 감자에 비하여 생육 기간이 짧고 줄기와 잎의 신장이 느려지므로 질소질 비료를 20% 더 주시면 됩니다. 참깨 1모작 재배 시에는 줄기 아랫부분의 꼬투리가 2 내지 3개 갈라지는 때에 수확하면 되고 2모작의 경우는 순지르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소 재배 농가 어떤 관리가 필요합니까?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 채배 재배 농가에서는 차광막을 설치하여 직사광선을 최소화시켜주고 네. 환풍 및 안개 분무 시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실내 온도를 4 내지 6도는 낮춰주셔야 고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파 육묘 예정지는 녹음병과 잔류병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태양열 소독을 실시하면 효과적인데요. 8월에 고온기의 육묘상 10아르당 석회질소 40 내지 60kg을 살포하고 경운한 후에 묘상을 만들고 물을 충분히 준 후 투명 비닐로 밀봉하여 30일 이상 유지하시면 됩니다. 네. 그 올해 추석이 평년에 비해서 좀 빠르잖아요. 추석 성수품으로 사과 수요 많을 것 같은데 생육 상황이 좀 궁금하네요. 네, 농식품부에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석용 사과의 생육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사과 재배 면적은 평년과 비슷하고 기상 조건도 좋아 생육도 좋은 상황입니다. 네. 특히 추석에 쓰이는 홍로는 과실 크기가 전평년보다 커서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올해 사과의 추석 수요량은 6만 톤 내외로 예상되는데요. 공급량은 7만에서 7만 5톤 정도로 1,000톤 정도로 네. 성수품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더운 여름 축산 농가는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가축도 사람처럼 계속되는 고온으로 많은 지치죠.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고온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가축 체온 상승, 음수량 증가, 사료 섭취량 감소, 증체량 감소, 번식장애, 면역력 감소 등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에는 폐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축사에 바람이 잘 통하도록 송풍弁가동 등으로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켜주고 네. 차광막을 설치하여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그늘을 만들어주고 바닥도 습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휴가에서 복귀를 하는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여름휴가를 마치고 출근을 합니다. 최근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 대통령실과 내각에 대한 인적 쇄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실은 인적 교체 가능성은 낮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대신 이 민생 행보에 초점을 더 두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SBS는 이 김건희 여사의 대학원 최고위 과정 동기인 네. 한 이벤트 회사 대표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실은 해당 행정관은 홍보 전문가로 역량이 검증됐기 때문에 채용된 것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국가안보실 신민호 2차장이 전격 사직을 하기도 했는데요. 수석급 비서관이 물러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만 대통령실은 건강상의 이유일 뿐 다른 사유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소식부터 전해드리면 국민의힘은 내일 이 전국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비대위원장으로는 오선의 주호영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비대위 출범과 함께 당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되는 이준석 대표는 전면전을 예고했고요. 이준석 대표의 지지자들은 집단소송과 탄원서 제출을 계획하고 있고 본인도 13일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의원의 압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발표된 강원, 대구, 경북 권리당원 투표 결과 이재명 의원은 74.8%의 지지를 얻어서 20.3%의 박용진 의원과 4.9%의 강훈식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제주 인천 경선에서도 이재명 의원은 두 지역에서 모두 70% 이상의 압승을 거둬서 누적 득표율은 74.15%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천 화재 사건 당시에 끝까지 환자들을 돌보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현은경 간호사에 대해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오전에 그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에 소재한 그 학산 빌딩에서 불이 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 화재로 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연기를 흡입했는데요. 특히 이 건물 4층에 투석 전문 병원이 있었고 이 투석 환자들이 몸을 피하기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컸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사고였지만 여기에 끝까지 환자를 보살피다가 숨진 간호사의 헌신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고 현은경 간호사인데요. 네. 이제 50에 불과해서 나이도 젊고 또 움직이는데 불편이 없었지만 연기가 자욱한 현장에서 이 투석 중인 환자들의 몸에서 투석기를 떼내다가 제때 병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현은경 간호사뿐 아니라 그 이 병원 다른 의료진들도 그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돌보다가 연기를 또 많이 흡입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현은경 간호사를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의사자와 의상자 등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은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천시는 현은경 간호사에 대한 의사자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내를 살해하고 공개 수배됐던 이 남성 사흘 만에 검거가 됐군요. 네, 인천에서 흉기로 부인을 살해하고 또 장모를 중태에 빠뜨린 뒤 달아난 남성이 도주 사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새벽 경기도 수원 팔달구의 한 모텔에서였는데요. 네. 검거 과정에서 이 남성은 방 안쪽 문을 걸어 잠근 채 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일 새벽 그 인천 미추홀구의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30대 부인을 살해하고 또 함께 있던 60대 장모도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본인의 차량을 이용해서 달아났다가 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며 인천과 경기도 시흥 일대로 도주했고요.
이 도주 중에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현금만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직후 이 30여 명으로 구성된 이 수사전담반을 만들어서 용의자를 검거했는데요. 경찰은 범행 동기 그리고 도주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이틀 모두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은 11만 666명, 그리고 어제는 10만 5,507명이 나왔는데요. 일주일 전보다 약 1.4배 정도, 그리고 2주 전보다는 1.6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2배씩 뛰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은 완화가 됐지만 일요일 기준으로는 지난 4월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많은 수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어제 297명으로 300명 아래로 내려왔고요. 하루 새 사망자는 27명이 늘었습니다. 이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현재 추세로 볼 때 이르면 다음 주 15만 명 수준에서 재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숨은 감염자가 많을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정점이 지났다고 해서 이 그래프가 크게 꺾이지는 않고 확진자 수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이 백신을 맞아도 항체 형성이 잘 안 되거나 이 백신을 맞기 힘든 이 중증 면역 저하자를 대상으로 이 항체 치료제인 이브실드 투약이 시작이 됩니다. 이브실드는 약물 주입으로 항체를 생성시키는 백신과는 달리 아예 몸속에 항체를 넣어서 이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약입니다. 네. 이 투약 예정일 7일 이내에 감염 이력이 없어야 하고요. 또 투약 후 수시간 내에 효과가 나타나서 6개월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이요. 공사하고 있었는데 1년 9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었네요. 네, 서울 광화문 광장이 지난 토요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년 9개월 만에 시민들에게 다시 모습을 선보였는데요. 네. 전체 면적이 2배 넓어졌고 또 녹지도 3배가 많아졌습니다. 또 인도와 바로 연결이 돼서 더 이상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기 위해서 차도를 건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행사나 전시 등 이 다양한 시민 참여의 공간으로 이를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이 소음이 발생하거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이 집회나 시위는 불허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광화문 광장 사용 조례에 따라 이 건전한 여가를 위해 사용하거나 또 문화 활동을 위한 행사 자문단 심사를 거쳐서 열 수 있게 한다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헌법상의 집회 시위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있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즘에 휴가철이기 때문에 해수욕장 가는 분들 많으신데 부산에 있는 해수욕장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까? 네, 바로 해파리입니다. 해파리요? 네, 이 무더운 날씨에 연일 피서객들이 몰리는 부산 해수욕장에 이 불청객인 해파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의 경우 부산에서 유일하게 이 해파리 차단망이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만 해파리는 잘게 부서진 채 연안으로 떠밀려 오고 있고요. 네. 또 인근 청사포 바닷물 속에서는 그 길이가 1m나 되는 이 노무라이끼 해파리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이 강독성 해파리의 출몰에 피서객들이 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지는 등 이 부산 지역 해수욕장마다 이 여름 불청객, 이 해파리와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해운대에서만 벌써 300마리 넘는 해파리가 수거됐다라고 하고요. 네. 또 부산의 해파리 소유 환자가 241명으로 지난해 전체 환자를 훌쩍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바다의 수온이 높아진 탓에 해파리의 출몰이 잦아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소방당국은 해파리에 쏘인다면 물 밖으로 나와서 반드시 생리식염수로 씻어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테러를 예고한 허위글 때문에 서울 잠실 운동장이 발칵 뒤집혔다 이런 뉴스가 있네요. 네,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어제 한 인터넷 게시판에 본인이 IS 전사인데 이 잠실 종합운동장에 폭탄을 3번 터뜨리겠다 이런 글을 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당시 잠실 종합운동 경기장에는 LG 트윈스 야구 선수단과 경기장을 둘러붙은 야구팬 그리고 곧 열릴 이 전기차 행사 준비 작업자 등 수백 명이 있었는데요.
이 글 때문에 이 수백 명이 대피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혹시나 싶은 마음에 경찰 특공대가 수색을 벌였지만 이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경찰은 허위 신고로 판단을 하고 상황을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예정된 야구 경기도 정상적으로 열렸는데요. 경찰은 IP 주소를 추적해서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을 글 작성자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 남성이 지적장애가 있는 점 그리고 실질적인 위협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서 신병을 확보하진 않았는데요. 이 남성과 주변인들을 상대로 게시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이 처벌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네.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이스라엘군이 며칠째 이 팔레스타인 자치구인 가자지구에서 이 대규모 공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공격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바만 해도 어린이 6명을 포함해서 최소 32명이 숨졌고요. 215명이 다쳤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이른바 PIJ 거점을 기습 공격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PIJ라는 조직은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이스라엘에 대해 무력 저항하는 단체로 이 몇몇 서방 국가들에 의해 테러 조직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조직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으로 이 PIJ 고위급 지도자를 포함한 15명의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을 제거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도 커졌고요. 또 가옥 650여 채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역시 그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 등 주요 도시를 향한 반격을 이어갔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만 해도 하루 내내 450여 발의 미사일이 날아갔다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이스라엘 측 사망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고는 없으나 가디언에 따르면 그 1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이 됐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스포츠 소식으로 가볼게요. 우리나라 출신 프리미어 리거들이 리그 개막전부터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많은 해외 축구 팬들이 기다리던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가 개막을 했습니다. 먼저 어제 새벽 이 토트넘의 개막전이 있었는데요. 이 사우스햄프턴과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는데 네. 그림 같은 크로스로 이 수비수 에릭 다이어 선수의 결승골을 도왔습니다. 이 두 선수가 골을 넣은 뒤 이제 서로 포옹하면서 기쁨을 나눴는데요. 이 에릭 다이어 선수는 3년 만에 리그에서 골을 넣었는데 네. 바로 이 골을 손흥민 선수가 도왔다라고 합니다. 경기는 이 토트넘이 사우스햄프턴의 4대1의 완승을 거두면서 끝났는데요. 경기 후 손흥민 선수는 이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 후스코어닷컴에서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점 8.11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황희찬 선수도 골을 도왔습니다. 울버햄프턴 소속의 황희찬 선수는 그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시즌 개막전에서 경기 시작 6분 만에 그 왼쪽에서 올라온 공을 헤딩으로 앞으로 떨어뜨려줬고 이를 포덴세 선수가 절묘한 슛으로 골대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프리미어리그에서의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한 그 황희찬 선수는 기분 좋게 리그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에 85분을 뛰면서 비록 팀은 1대2로 졌습니다만 네. 이 이른바 원톱 황희찬의 가능성을 보여준 경기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 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 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 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해재난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트렌드를 살펴보는 마케팅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플랫포노베이션 하라의 저자이신 연세대 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우, 왜 이렇게 미남이세요?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겸손함까지. 예, 제가 배우고 싶은 외모와 이 실력이신데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죠. 최근에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뭐 쿠팡, 넷플릭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플랫폼 사업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업체들이 이제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많은 분들께서 플랫폼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정확히 플랫폼이 뭔지 이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인데요.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플랫폼 그리고 이 책을 쓰신 플랫포노베이션 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먼저 플랫폼 사전적으로는 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공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철도 운영사들은 철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철도 승객들은 또 비용을 지불하고 맞습니다. 철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참여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치를 교환하는 공간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래도 아마 좀 와닿지는 않으실 텐데 최근에 뭐 여러분 쿠팡과 같은 그런 플랫폼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그러면 쿠팡과 비교했을 때 이마트 매장은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 문제를 주시는데 문제를 풀기 전에 앞서서 목소리 왜 이렇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네. 지금 나 목소리 저도 좀 목소리를 깔아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쿠팡은 플랫폼인데 이마트가 플랫폼이냐 아니냐 이거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이마트 당연히 플랫폼이죠. 플랫폼이죠. 맞아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정의를 어떻게 드렸냐면 상호작용에 의해서 가치를 교환한다고 정의를 했어요. 가치 교환. 그럼 이마트도 제품을 납품하는 공급자들이 있고요.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있고요. 그 이마트라는 매장에 모여서 소비자와 공급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원하는 것을 취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플랫폼인데 그렇죠. 플랫폼을 정의하기 위한 또 기준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상호작용이 자율적이고 직접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마트 매장 공간은 이마트가 가지고 있는 정책에 의해서 판매하는 수량을 결정하고 재고를 관리하고 사후 처리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와 공급자 간에 직접적이고 자율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플랫폼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기준이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고려시대 때부터 존재했다고 하는데 이전에 그 시골에 존재했던 시골 5일장. 예, 이것도 플랫폼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5일마다 공간이 열리고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 팔고자 하는 사람이 모여서 서로 직접적이고 자율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취했던 공간이죠. 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정의를 해드리자면 자율적이고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참여자들이 가치를 교환하고 그 공간은 여러 가지 용도로 확장될 수 있을 때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세계 최초의 플랫폼 비즈니스는 어떤 모델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의 5일장이 세계 최초의 뭐 플랫폼 비즈니스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 경영학에서는 일단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다이너스 클럽이라는 신용카드가 있어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1949년에 미국 뉴욕 맨하탄을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프랭크 맥나마라는 사업가가 있는데 툭하면 그 지갑을 두고 식당 가서 식사를 하다가 식사대금 결제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식사대금 결제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만들어진 것인데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자들은 이제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대금을 결제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가맹점들 참여하고 있는 그 식당 업주들은 특별하게 광고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또 홍보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래서 소비자와 식당 업주 간에 어떤 윈윈할 수 있는 공간이 다이너스 클럽이라는 신용카드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그것을 플랫폼 사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자율적이면서 서로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플랫폼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또 많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시장이 공급자 중심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그런 다양한 욕구가 시장에서 분출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소비자, 사용자 입장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시장에서 찾고자 했고 그다음에 공급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객별로 맞춤식 제품과 서비스를 내놔야 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사용자, 소비자의 고민
그러한 공급자 기업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제 플랫폼이란 공간을 보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기존의 제품의 소비자의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네. 아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 서비스를 다 쪼개자. 아하. 쪼개서 플랫폼이란 공간에 올려놓고 사용자들이 원하는 기능을 구현해내는 모듈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런 쪼개져 있는 제품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가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KBS가 플랫폼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죠? 지금은 아까 이마트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죠. KBS 정책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래서 뭐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 같은 그런 이제 그 개인 사용자 중심의 그런 플랫폼들에게 좀 밀리는 컨텐츠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일 수밖에 없네요, 그죠? 이게 그렇죠. 생태상.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알겠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농업과 관련된 소식도 좀 꼭 짚어야 되기 때문에. 플랫폼이 이제 농업에는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사실 이게 농업이라는 게 플랫폼이 될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앞서서 이제 5일장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5일장은 굉장히 그 지역적으로 형성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 가지 그런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운영되는 디지털 플랫폼은 그런 어떤 물리적 그런 한계를 이제 극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을 탈피해서 큰 오일 장터가 쓴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농산물들을 거래할 수 있게 플랫폼을 만들면 된다. 그냥 그 지역에만 열지 말고. 그런 식으로.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KBS 말씀을 하셨는데 KBS가 지금 뭐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여타 그런 플랫폼에 비해서 좀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뒤처진 게 아니고 이제 개인 취향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그 흐름에 봤을 때는 뒤처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그게 이거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적이고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안 아직은 되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농산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일 장터를 이제 예로 드렸지만 그러한 것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농산물 소비자 그리고 공급자 간에 직접적이고 조금 자율적인 이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수요가 즉각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겠네요. 요즘에 복숭아철이니까. 딱딱한 복숭아가 많이 나와요 요즘에. 근데 이 시장에 딱딱한 거밖에 없는 거야. 좀 부드러운 복숭아도 먹고 싶은데라고 할 때 그 지역 예전에는 이제 그 부드러운 복숭아가 많이 나는 지역에 찾아가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플랫폼으로 만들게 된다면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든지 그걸 찾아서 먹을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뭐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안전한 먹거리를 찾고 그래서 먹거리에 대한 그 발생하는 다양한 그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굉장히 좀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은데 요즘에 또 스마트 농업이라고 있잖아요. 이런 것과 또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플랫폼 접근이 쉬운 그러한 업종 중에 하나가 많은 데이터를 다루는 많은 정보를 다루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숫자 자체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요. 그 숫자가 모여서 관계를 만들고 그 관계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하면 이제 가치를 갖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최근 얘기하는 이제 그 스마트 농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데이터 기반으로 어떤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스마트 농업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관련 데이터들을 올려서 그 데이터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넓혀주면 스마트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더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또 그 귀농 인구들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젊은 농민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농업에 대한 정보, 경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플랫폼을 통해서 그러한 농업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또 공유하면서 우리 귀농 인구 그리고 젊은 농업 인구들에게 어떤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또 열어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요건 뭔지 농업이 좀 데이터화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데이터화가 되기 위한 뭐 필요한 작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그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하게 되려면은 데이터 수집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뭐 센서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또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받아들여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농민들을 또 역량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 교육 훈련 쪽에도 우리가 많은 투자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어쨌든 플랫폼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좀
이런 플랫폼 시대에 중요하게 여겨야 할 덕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제 그런 뭐 오일 장과 같은 장터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통업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소비자와 농민 간의 어떤 직접적인 거래가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뭐 정부, 언론, 기업과 같은 엘리트 집단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지만 주변 지인들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또 역설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요.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는 네. 엘리트 집단의 의견보다는 주변 지인들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죠. 저 뭐 물건 살 때요. 그렇죠. 댓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 맞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분들의 일반 분들의 댓글 중요시 참 아이러니하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농산물, 축산물이 많이 유통이 될 텐데 네. 그러는 과정에서는 그 플랫폼 상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평판을 쌓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플랫폼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대체 왜 소비자들은 내가 생산하는 농산물, 축산물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유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모든 것을 이야기로 기억하고 이야기로 떠올리게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농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 작물 재배하는 과정에서의 그렇죠. 스토리들, 그 작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 그 작물을 통해서 활용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음식, 먹거리 이런 것들에 대한 스토리를 아주 좀 예쁘게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관리해 간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스토리 기반의 어떤 브랜드를 구축해서 그걸 통해서 주변에 신뢰를 얻는 그러한 노력이 앞으로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찌 보면 그 요즘 예전 방식의 농업보다 좀 더 바빠질 수는 있겠네요. 이게 뭐 농사만 딱 잘 지어서 되는 시대가 아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이야기도 좀 만들어야 되고 주변 맞습니다. 평판도 신경 써야 되고 예.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이 또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유,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예. 감사합니다. 제 진행자 자리를 내줘야 될 것 같은 이런 불안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연세대 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은 목 좌우 스트레칭. 함께 해보실까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지만 목, 어깨 근육 뭉침을 풀어주고 유연하게 해주는 동작입니다. 자, 먼저 머리를 오른쪽으로 지그시 기울여주세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오른손으로 머리 반대쪽을 감싸고 오른쪽으로 당기듯이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때 왼쪽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귀가 어깨에 닿는 느낌으로 쭉 늘려주세요. 자, 이제 왼쪽으로도 천천히 머리를 기울여 목을 늘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시면 좌우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 정답은 1번 홈이었습니다. 일이 커지기 전에 처리했으면 쉽게 됐을 텐데 게으름 피우고 방치해뒀다가 나중에 큰 힘을 들이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속담이죠. 많은 분들께서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5540번님, 홈이. 어릴 적 시골에 살 때 엄마는 제가 잘못할 때 가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된다며 절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젠 돌아가신 엄마가 가끔 하신 그 말이 그립습니다. 5945번님 1번 호미. 휴가로 농사 짓는 부모님 도와드리러 시골 왔어요. 저는 가끔도 힘든데 고생하시는 부모님이 너무 안쓰럽네요. 4125번님 정답 홈입니다. 여름 딸기 생각만 해도 좋네요. 좋은 정보 고마워 엿.
네. 3012번님, 오늘 아침 1라디오 정답은 홈입니다. 도시농부로 고추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벌써 2번째 수확을 했고요. 그런데 오늘은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병해충이 가장 걱정됩니다. 주말에 농사도 하고 오늘도 도시로 출근합니다. 파이팅 해야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3195번님, 어머, TV 프로그램 진행하실 땐 진품 진행, 라디오 진행은 명품이시네요. 정답 홈입니다. 감사합니다. 4444번님, 우리 언니가 인대가 늘어났는데 그때 치료받았으면 됐는데 그냥 놔둬서 뼈까지 망가졌어요. 홈위로 막을 거 가래로 막은 격이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이 밖에 2분 더 보내주셨는데 8300번님, 499번님도 보내주셨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작곡 세트는 5540번님 그리고 5945번님께 드리겠고요. 모바일 커피 쿠폰 4125-3012-3195 4444-8300번님께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승화였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1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